박서윤은 큰 병원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숨결이 사라지듯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김민호는 아내 곁에 앉아 심박수 모니터를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격한 감정들이 내면에 밀려들고 있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다. 박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와 재빨리 물었다. 형부, 언니 상태는 어때요? 김민호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의식이 없어, 응. 박지아는 즉시 침대로 달려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흔들었지만 박서윤에게서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때 박동욱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우리 딸 박서윤 상태가 어떻나? 김민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박서윤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어 깊은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매우 바쁘지만 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박동욱은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직접 병원으로 달려왔다. 박지아, 박서윤의 여동생이자 현재 유치원 교사인 그녀는 수업 중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교실을 떠나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왔고 박동욱에게 도착하기 단 몇 분 전이었다. 병상 곁에 서서 박동욱은 큰 딸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김민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빨리 병원장에게 연락해서 국제 전문의를 불러와 치료하게 해. 돈은 문제없어. 김민호는 대답했다. 아버지, 이미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강한 충격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정확히 어떤 상황이야? 박동욱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깨어날지는 기적에 달려 있습니다. 박지아는 마치 청천벽력을 맞은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서윤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언니, 제발 깨어나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김혜린이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 제 말 들리세요? 박동욱은 앞으로 나와 박지아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안정시키려 했다. 그의 마음 또한 혼란스러웠지만 진정해, 너무 흥분하지 마. 언니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아버지가 최고의 의사를 모셔오겠다. 박지아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박서윤은 단순한 언니가 아니라 박지아에게 제2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항상 다정하고 자상한 언니인 박서윤을 의지했고 박서윤은 늘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왔다. 김민호도 이제 지친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박서윤은 착한 사람이니 잘 될 거야. 난 그녀가 이겨낼 거라고 믿어. 박동욱은 이어서 말했다. 김민호, 지금 곧바로 집에 가서 김혜린을 돌봐줘. 그 아이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부모는 집에 없잖아. 비록 도우미가 있긴 하지만 가족만 못해. 박지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고 떠나기 전 김민호에게 당부했다. 김민호 오빠, 언니 좀 잘 봐줘요. 무슨 일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내일 내가 오빠 대신 올 테니 그 후에 제가 김혜린 돌보겠습니다. 김민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박동욱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병원의 최고의 의사를 즉시 영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일이 적절히 정리된 후 박동욱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미완의 업무를 마저 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박서윤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한 달 후 최고 의료진의 끈기와 재능 덕분에 박서윤은 마침내 깨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온 가족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생명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박서윤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김민호와 박지아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 덕분에 박서윤은 점차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맞서기로 결심했다. 딸이 달려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순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깨셨어요. 엄마가 계속 잘 줄 알았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실 줄 알았어요. 엄마가 깨셔서 정말 좋아요. 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 후 박서윤은 실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박지아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다. 박서윤은 점차 많은 일들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다. 박서윤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이것이 숙명이거나 단순히 하늘이 그녀에게 정해준 운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 밖에는 여전히 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불행한 삶과 안타까운 처지를 겪는 이들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최근 딸은 어머니와 함께 자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속삭이며 박서윤도 즐거워했다. 김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서재에서 자볼게. 너희 둘은 여기 있어. 박서윤의 눈은 남편에게 초점 없이 바라보며 망설였다. 왜요? 침대는 충분히 넓은데요. 김민호는 다가와 두 모자를 품에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 일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느라 그쪽에서 자는 거야.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너희와 함께 자겠어. 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다.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 죄송해요. 괜찮아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다음 아침 김혜리는 이모 화에게 학교로 데려다줬다. 박서윤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며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적절한 손길이 박서윤을 붙잡았다. 혼란스러움에 휩싸인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 손은 너무나 부드럽고 이상하리만치 놀라운 감각을 주었다. 박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김민호 유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이 집에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는 박수민이에요. 사장님이 이곳에서 일하라고 저를 고용하셨어요. 일하는 사람? 김민호 씨는 이미 가정부가 있지 않나요? 누가 당신을 고용했죠? 네, 김민호 사장님이에요. 사장님께서 가정부가 며칠 전에 그만두었다고 하셔서 저를 고용하셨어요. 사장님은 제가 임시로 사모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상심하실까 봐요. 박서윤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다. 가정부는 그녀와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온 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정부는 두 자매를 정성껏 돌보았다. 박서윤과 박지아가 성장하고 결혼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정부는 여전히 김혜린, 서윤의 딸을 어릴 때부터 깊이 사랑하며 돌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만두었다. 박수민은 박서윤이 충격을 받은 듯 보이자 망설이며 물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박서윤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이제야 알겠네요. 왜 며칠 동안 그분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박수민이 다시 물었다. 그럼 사모님, 제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남편이 고용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이 집도 하루도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가정부 일은 남편에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가서 자기 일 하세요. 그럼 사모님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유 한 잔만 타주세요. 박서윤은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나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박서윤 언니라고 불러요. 네, 알겠어요. 아, 박서윤 언니. 잠깐만요. 우유 타드릴게요. 박서윤은 응이라고 대답하고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오후에 박지 A가 돌아오자 박서윤은 동생에게 이야기를 물었다. 박지 A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줌마가 아들이 아파서 고향으로 휴가를 내려고 해요. 제가 언니에게 말하려 했지만 언니가 슬퍼할까봐 걱정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박서윤은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이유를 알고 보니 좀 더 안심이 되었고 약간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서윤은 아줌마가 아들을 돌보기 위해 고향에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다. 박서윤은 곧바로 물었다. 그나저나 박수민이 몇 살이야? 예쁘니? 박지아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우유컵을 건네주며 대답했다. 19살이에요. 그냥 평범해요. 왜 언니가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 아니야. 그냥 내가 보지 못해서 물어본 거야. 어쨌든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박지아는 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다. 안심하세요. 박수민은 제 아버지와 아는 사람의 자녀로 그 가족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요. 게다가 매부는 원래부터 고든 성격을 가졌어요. 더구나 그는 지금 우리 집에 사위로 와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박서윤은 동생이 검은 팀에게 눈독 들이는 것을 보고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길 수 없어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격 잘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느 날 당신이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왜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세요? 당신은 그냥 보지 못할 뿐이에요.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부가 왜 싫어하겠어요? 안심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서윤은 그 말을 듣고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지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수민은 박서윤의 신뢰를 점점 더 얻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수민은 항상 공손하고 모든 일을 잘 이해했습니다. 부엌일 뿐만 아니라 박수민의 놀라운 요리 실력으로 김혜리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모든 요리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점점 발전하는 딸을 보며 박서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박수민에게 돈을 좀 더 줍시다. 불쌍한 아이,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김혜린까지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한 저녁, 박서윤은 오후에 커피를 조금 마셔서 잠들기 힘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와 김민호의 작업실로 가서 그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박서윤은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방문 앞에 이르자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즉시 그녀는 멈춰 섰고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했다. 여성으로서 박서윤은 남편의 방에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않을 리 없었다. 박서윤은 거의 무너질 듯했다. 김민호 외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아버지 박동우크는 올해 60이 되어 거의 집에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가끔씩만 집에 와서 자녀들과 식사를 했다. 박서윤은 방문 밖에서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잔인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10년 넘게 행복하게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박서윤은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대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 그 탁한 신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 절대 혼동할 수 없는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다음 아침 박서요는 박지에이 도움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어제 밤 일을 전혀 모르는 듯 태연한 척했다. 김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겸사겸사 슈퍼마켓에 들를게. 박서윤이 대답하기 전에 연이 제잘거렸다. 저는 찐 새우 먹고 싶어요, 아빠. 아, 그리고 박수, 민 언니한테 해달라고 해주세요. 박수, 민 언니 요리 최고예요. 박서윤은 김민호의 이 말을 마치 가슴에 박힌 칼날처럼 느꼈다. 그녀는 공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느릿하게 말했다. 박수민이 요리를 정말 잘하네. 너무 잘해서 거의 내 자리를 대체할 것 같아. 박수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빨리 말했다. 어머, 박서윤 씨,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찌 감히 선배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김민호는 평온한 목소리로 개입했다. 박서윤 씨가 농담하는 거야.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어. 그는 아내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누가 너를 대신할 수 있겠어? 너는 늘 그렇게 맛있게 요리해왔잖아. 그저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쉬라고 한 거야. 박서윤은 다시 남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박수민은 팽팽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아침 식사부터 하고 저녁에 새우찜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서윤이 말을 가로챘다. 앞으로는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집안 식구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내 신분을 명심해. 박서윤의 말에 집안의 네 사람 모두 당황스러워 보였다. 김혜린과 박지아는 서로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박수민은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직 김민호만이 평온해 보였고 깊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박서윤이 집안일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만 생각하는 듯했다. 월요일 밤이 계속되는 동안 박서윤은 일찍 자는 척했다. 하지만 한밤중에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갔고 익숙한 그 소리, 신음소리가 박서윤의 머리를 폭발시킬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올라 담요로 온몸을 감쌌다. 박서윤은 남편의 배신을 믿고 싶지 않아 많이 울었다.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그날 박서윤은 박수민을 방으로 불러 돼지고기 수프 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박수민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고 얼마 후 손에 수프를 들고 왔다. 박서윤은 박수민에게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수프를 놓으라고 했다. 박수민은 어제부터 박서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일을 계속했다. 10분쯤 지난 후 박서윤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박수민 어디야? 네, 부르셨나요? 올라오세요. 박수민은 박서윤의 목소리를 듣고 불안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위층으로 올라가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수민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박서윤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수프를 어떻게 이렇게 짜게 만들었어? 내가 먹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해. 아, 네. 그렇지 않아요. 전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또 반박하네. 잘하면 그 수프를 다 마셔버려. 내가 너를 억울하게 몰아세웠는지 보자. 아니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 조리할 때 실수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빨리 그 수프를 다 마셔. 박수민은 두려워했지만 주인의 음식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의 맛을 알고 싶어 했다. 박서윤은 침대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매우 이상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박수민의 목소리가 망설이며 울려 퍼졌다. 주인님, 국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짜지 않아요. 박서윤이 대답했다. 다 마셔요. 박서윤은 갑자기 침묵했다. 그녀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소한 듯했다.
그날 오후 박지아는 김민호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방비로 누워있는 박수민을 발견하고 코와 입에서 심각한 출혈이 있는 그녀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박지아는 서둘러 가족용 전화기를 잡고 응급서비스에 전화하려 했다. 그때 박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박지아, 김민호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마. 박수민이 죽었어. 박서윤이 목이 메어 말했다. 박지아는 놀라 더듬거리며 물었다. 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서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창백하고 마르고 야위어 보이는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동정스럽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었다. 순간의 분노와 질투로 인해 그녀는 박수민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았던 것이다. 박서윤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녀 자신이 국물에 독을 타서 박수민에게 마시게 했다. 흐느끼며 그녀는 말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받을 거예요. 박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의 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든 박서윤은 여전히 그녀의 언니이고 가족이었다. 박지아가 어떻게 박서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괜찮아.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게. 사위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 정말 도와줄까요? 당신은 내 언니잖아. 누구를 도와주겠어? 하지만 문제는 사위야. 박수민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그만두게 하면 돼.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 언니, 정말 사위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배신한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박수민과 바람을 피우고 내일은 또 다른 여자겠죠. 뭐 하러? 하지만 김민호는 제 전부예요. 우리는 결혼한 지 딱 10년. 아주 깊은 사랑이에요.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깊은 사랑이라고? 바람 피우면서 깊은 사랑이라니. 그는 당신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를 붙잡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나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박지아는 무력감을 느끼며 한숨을 쉬며 분노를 억누르려 했다. 결국 박수민의 시신은 박지아에 의해 처리되었다. 두려움에 떨리면서도 그녀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박서윤은 그녀의 유일한 언니였기 때문이다. 그 후 박지아는 다리 위에 서서 거세 찬 물결에 박수민의 몸이 삼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축 처졌고 중얼거렸다. 날 탓하지 마, 제발. 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게. 박지아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도로는 사람 하나 없이 적막했다. 그때 갑자기 죄책감이 엄습했다. 박지아는 가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죄책감을 떨쳐내려 했다. 교차로에 이르자 갑자기 양쪽 가로등이 꺼졌다. 박지아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밤 10시인데 이미 불이 꺼졌네. 설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 다행히 차 전조등은 여전히 충분히 밝아 길을 밝혔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아 앞으로 돌진했다. 집에서 김민호는 오후에 김혜린을 데리러 갔다가 박수민을 보지 못했고 물었다. 박서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쉬고 싶다고 해서 휴가 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요. 일단 제가 씻고 와서 밥 먹을게요. 아, 그런데 박지아는 어디 있어요? 박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구 생일 파티 갔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김민호는 살짝 대답하고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어서 그녀는 김민호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김민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상관없어. 그가 먼저 잘못했어. 알아도 그에게 물어볼 권리는 없어. 이건
김민호가 배신의 대가로 치르는 대가야. 텅 비어있는 길로 돌아와 박지아는 한동안 달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놀랐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한 사람의 그림자, 아마도 여자 가차의 앞을 막고 서 있었다. 박지아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핸들에 살짝 머리를 부딪혔다. 그녀는 화를 내며 내리면서 이유도 묻지 않고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죽고 싶어? 왜 길 한가운데 서 있어?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다른 사람은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그 여자는 침묵했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귀먹었어? 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 당신은 누구야? 그때 그 여자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박지아가 보자마자 경악해 땅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박수민, 박수민. 왜 너야? 박수민은 온몸이 젖어 있고 창백한 얼굴, 말라붙은 보라색 입술, 깊게 패인 새까만 눈으로 박지아를 응시하고 있었다. 언니, 저 너무 춥고 추워요. 어떻게 저를 강에 던질 수 있었어요? 하늘이시여. 유령이야. 박수민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리가 천천히, 점점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마침내 멈춰 박지아와 완전히 마주 보았다. 박수민이 신음하며 차가운 소리가 주변 공간을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속삭였다. 저 너무 춥고 아파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박지아는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물러났고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어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박지아가 차 시동을 걸고 후진해서 기세를 잡은 뒤 이를 갈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죽어버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박수민이 박지아의 차에 치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지아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돌진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한동안 달리다 박지아는 점차 차분해졌다. 그녀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강과는 멀리 떨어졌다고 믿었다. 박수민이 따라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박지아는 창문 밖에 하얀 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투성이 얼굴로 미소 짓고 있는 박수민의 모습에 박지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녀는 속도를 높여 박수민을 창문에서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박수민은 계속 채에 매달려 있었다. 박수민의 시선은 마치 차 안까지 꿰뚫고 들어올 것 같았고 박지아는 너무나 무서워 몸을 떨었다. 공포에 질린 박지아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힘겹게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집으로 향했다. 박지아는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가 박서윤을 찾았다.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김혜린이 옆에 누워있는 걸 보고 감정을 억눌렀다. 박지아는 박서윤의 손을 붙잡고 버벅거리며 말했다. 언니, 박수민이가. 박서윤은 즉시 박지아의 입에 손을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낮게 속삭였다. 조심해. 김민호가 아직 안 잤을 수도 있어. 조용히 해. 박수민이가 나를 쫓아왔어. 뭐? 아직 죽지 않았어?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내가 그 아이를 넓고 깊은 강에 던졌어.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 박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박서윤은 듣고 멍해졌지만 빠르게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영악할 줄이야. 좋지 않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언니? 너무 무서워요. 박서윤은 어둠에 익숙해서 박수민이 심지어 귀신이 되더라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아가 겁에 질려 있음을 알고 빠르게 달래주었다. 진정해. 그 아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귀신이라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내 말 들어. 진정하면 돼. 이제 방으로 가서 갈아입고 쉬어.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자. 박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집에 도착했으니 두려움이 좀 가라앉았다. 아침에 박지아는 평소와 달리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바로 출근 준비를 했고 이에 박서윤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지아는 밤새 잠을 못 자서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언니에게 말했다. 제가 그 아이가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언니는 잘 주무셨어요. 평범했어. 그만 얘기하고 입 조심해. 김혜린이 방금 새끼소리를 먹고 난 후 갑자기 박서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아침부터 엄마와 박지아 이모가 계속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박서윤이 대답했다. 얼른 먹고 이모차로 학교에 가. 아이가 뭘 안다고 물어보니. 김혜리는 얼굴을 찌푸렸고 이건 어른들의 일임을 즉시 알아차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서윤은 계속 김민호를 기다렸지만 김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이 온통 어둠뿐인데도 불구하고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박지아가 계단을 내려와 멍하니 앉아있는 언니를 보고 물었다. 언니, 그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아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박서윤 옆에 앉았다. 언니, 그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서윤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마도 회사에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김민호 오빠가 야근하느라 늦게 올 거예요. 박지아는 어색하게 웃었고 더 이상 김민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박서윤에게 김민호는 견고하고 높은 기념탑 같은 존재였다. 저녁 8시경 김민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는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오후부터 지금까지 응급실에 계셔서 아버지를 모시느라 아직 집에 못 왔어요. 박서윤은 당황해서 다시 물었다. 뭐라고요? 지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김민호는 대답했다. 아버지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 박지아 언니한테 국제병원에 오라고 하세요. 당신은 집에서 김혜린 돌보고 모든 게 해결되면 당신을 데리러 올게요. 박서윤이 더 말하기도 전에 김민호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옆방에서 박지아가 갑자기 나와 분명히 대화를 들었다. 박지아가 말했다. 언니는 집에 계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박서윤이 두 팔을 흔들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박지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긴 밤이 지나고 박서윤은 눈을 붙일 수 없었고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박동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시 집에서 장례식이 엄청난 슬픔 속에 치러졌다. 김혜린도 울었지만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다. 아직 슬픔을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민호는 더 차분했는데 이제 그가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김민호는 안팎의 모든 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그의 피로는 그의 책임감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었다. 김민호는 장례식의 침울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벗어나 조용히 정원으로 나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하얀 연기를 하늘로 내뿜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도 그의 마음속 생각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부겐빌레아 덤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김민호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자 어둠 속에서 붉은 빛 두 점이 반짝였다. 침을 삼키며 김민호는 약간 긴장했다. 하지만 남자답게 빠르게 자신을 진정시켰다. 김민호가 천천히 다가가 몸을 숙이려는 순간 덤불에서 갑자기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아니, 정확히 말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듯한 창백한 피부를 가진 얼룩진 인체였다. 그것은 네 발로 땅을 기어 나왔고 비틀린 머리를 움직이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이게 뭐야? 김민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시체는 천천히 일어섰다. 검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한쪽으로 넘겼다. 김민호가 갑자기 소리치며 놀라서 박수민을 알아보았다. 세상에, 박수민, 네가 맞아? 왜?
박수민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피가 흐르는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이렇게 놀라세요? 김민호는 입을 벌린 채 땀에 젖은 얼굴로 경악했다. 크게 뜬 눈으로 박수민의 젖은 몸을 바라보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박수민은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귀까지 찢어진 듯 무시무시해 보였다. 박수민은 기계처럼 절룩거리며 걸어왔다. 그는 목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너무 춥고 너무 아파요. 김민호는 중간에 타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박수민은 괴이한 힘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김민호는 놀라 넘어져 땅바닥에 누워버렸다. 박수민의 목소리는 나무들도 떨게 하는 소리로 외쳤다. 내 목숨을 갚아라. 바로 그때 박지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서둘러 김민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바닥에 있어요?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 여기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김민호는 이제 진정을 찾았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숨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리고는 박지아를 바라보며 재빨리 말했다. 얘 박수민이 방금 여기 있었어. 날 죽이려고 했어. 박지아는 놀라 주변을 경계의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곧바로 김민호의 손을 잡고 정원에서 벗어났다. 그 계집애는 복수하려고 그래. 지난번에도 날 도망치게 만들었잖아. 정말이야? 그 정도로 예리해? 박지아는 혀를 차며 대답했다. 내가 그 여자를 속이려고 겨우 협박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맹인 같은데 어떻게 박수민을 볼 수 있겠어요? 김민호는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집 안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잠시 접어두자. 지금은 그 노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데 집중해야 해. 정말 힘들지만 적어도 그를 제대로 보내드렸어. 회사는 분명히 내 것이 될 거야. 박지아가 날카로운 눈길로 김민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사고로 그녀가 거의 죽을 뻔했어. 정말 운이 좋네.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모든 재산은 우리의 것이 되었을 텐데. 김민호는 즉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눈멀게 되면 쓸모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그녀를 늙은 자와 함께 보내서 모든 걸 끝장내겠어. 박지아는 차갑게 웃으며 계산된 키스로 김민호의 입술을 살짝 스쳤고 그 후 둘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박서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현실이었다. 모든 일은 박지아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2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전 경비원의 증언을 통해 박지아가 알게 된 진실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야심찬 박동욱은 간접적으로 박지아의 친부모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단순히 사업 경쟁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그들의 회사를 음모하고 전복시켜 파산과 엄청난 빚에 빠뜨렸고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었다. 박지아의 부모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간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딸을 두고 함께 투신했다. 박동국의 아내는 사건을 알고 남편에게 박지아를 데려와 자신의 딸로 키워달라고 애원했고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했다. 박서윤은 박지아보다 겨우 1살 많았기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겼던 여동생이 사실 친자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때부터 박지아는 복수를 마음먹었다. 그녀는 은혜를 베푼 것이 양육의 은혜보다 크다. 는 윤리를 무시하고 박동욱이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켰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박동욱이 빼앗은 모든 것, 부모의 생명, 가족의 행복,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박지아는 김민호가 연약해 보이는 순간을 틈타 미모를 이용해 처남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민호는 우연히 박동욱이 박서윤에게 그저 우리가 한때 키웠던 개에 불과해. 상속권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면 아무것도 없이 떠날 것이고 모든 것은 결국 그들 모자의 것이 될 것이다. 김민호는 분노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다 피까지 흘렸다. 박지아는 그 기회를 틈타 김민호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말로 그의 증오심을 부추겼다. 얼마 후 김민호는 모르는 사이에 박지아의 유혹에 빠졌다. 둘은 박서윤 몰래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고 박지아가 임신했음을 알리자 김민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10년간 함께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박서윤은 살아남았다. 박지아는 김민호와 계속 같은 집에 있으면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유모를 쫓아내고 박수민을 대신 데려왔다. 박서윤이 남편의 불륜을 발견한 그날 밤, 그 상대가 박수민이 아니라 박지아였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번째 그들의 성관계 현장을 박수민이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박지아의 위협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네가 뭐라도 누설하면 경고하지 않은 거야. 이 도시를 뒤져서라도 너를 잡을 테니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 박수민은 두려워하며 그저 네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서윤은 막막했고 남편의 정부를 제거하려 했다. 박서윤이 준비한 젖소 수프는 박수민이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녀는 박서윤의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박수민은 의도적으로 마셨다고 거짓말했다. 박지아가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박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저 그만두고 싶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박서윤 언니가 저를 김민호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해요. 이곳에 하루라도 더 있다면 제 생명은 보장될 수 없어요. 박지아는 한분간 침묵을 지키다가 박서윤의 손을 빌려 살해하고 입막음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번뜩 스쳤다. 그녀는 박수민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오늘은 계속 일해. 내일 내 급여를 계산해 줄게. 걱정 마. 내가 집에 있으니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밥해. 박수민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박지아가 집에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박수민이 막 부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박지아는 테이블 위에 과일칼을 재빨리 뽑아 한 번에 박수민을 찔러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박수민이 소리조차 내지 못하기 전에 박지아는 달려들어 추가로 몇 번을 더 찔렀다. 박수민이 바닥에 피투성이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박지아는 박서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박지아는 박서윤이 맹인이라 박수민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언니에게 박수민의 죽음에 대한 죄를 쉽게 전가할 수 있었다. 현재 박지아의 뱃속 아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그들은 박동욱 아버지가 진실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담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박동욱 아버지가 오랫동안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회사에서 김민호는 일부러 박지아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박동욱 아버지를 자극했다. 아버지의 심장 발작이 터졌을 때 김민호는 약병을 숨겨 아버지가 약을 복용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의 생명은 김민호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응급치료 중에 지켜지지 못했다. 일주일 후 박동욱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박서윤은 지나친 슬픔으로 갑자기 병에 걸렸다. 한편 김민호는 어쨌든 박동욱 아버지의 사위였기에 당연히 경영 이사가 되었다. 게다가 박서윤의 실명으로 인해 그녀는 업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 오늘 일요일 김혜리는 학교에서 쉬면서 어머니 곁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박지아 이모는 어디 있어? 이모가 뭘 해주셨어? 아니, 이모는 아빠와 밖에 나갔어. 어디로?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박지아 이모 배가 많이 커졌어요. 엄마, 이모가 많이 먹었나 봐요. 박서윤이 살짝 얼굴을 찌푸리자 박지아가 나타났다. 맞아요, 언니. 요즘 제가 살이 쪘어요. 지방이 많이 쌓였어요. 박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박지아의 위치를 확인했다. 넌 김민호 형과 어디 갔었어? 제가 형한테 물건 좀 사달라고 했어요. 김민호가 마침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박지아, 아무것도 안 들고 왔네. 차에 두고 왔어. 아, 맞다. 그럼 제 방으로 갈게요. 언니, 잘 챙겨주세요. 요즘 너무 마르셨어요. 박지아는 김민호 옆을 지나치며 비어있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사실 그들은 방금 산부인과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토크로 닿았다. 김민호가 쇼핑을 한 게 아니었다. 박지아는 박서윤이 보지 못하는 걸 확신한 후 김민호에게 몰래 눈짓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김혜린도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김민호는 아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지내? 좀 나아졌어? 괜찮아요. 요즘 회사는 괜찮으세요? 10년 넘게 회사에 다녔는데 우프라블랏 못할 리가 없지.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 좀 쉬어. 곧 새 가사 도우미를 구해줄게. 나는 아래층에 할 일이 있어. 김민호는 박서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섰다. 부엌으로 내려가 박지아가 요리하는 걸 보고 그녀의 허리를 꼭 안았다. 사랑하는 아내, 뭐 요리하고 있어? 수프 만들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망해요. 김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주변의 일들에는 개의치 않고 박지아를 꼭 안고 애정 어린 키스를 했다. 김혜린이 갑자기 나타나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순진한 예은이 말했다. 어머, 아빠, 박지아 이모, 뭐 하세요? 김민호는 깜짝 놀라 박지아를 놓아주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 그게 말이야. 김혜린은 얼굴을 찌푸리고 달려가면서 엄마한테 말해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박지아는 당황해서 멈춰 서더니 즉시 예은의 머리를 잡고 잡아당겼다. 어디 가려고 해? 죽고 싶은 거야. 이모, 놓으세요. 이모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한테 말해버릴 거예요. 이 말에 박지아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예은의 얼굴을 연속으로 때렸는데 믿기 힘들고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김민호는 그저 서 있을 뿐 자기 딸을 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예은이 점점 더 세게 맞을수록 소리를 질러댔고 그들은 박서윤이 들을까봐 두려워했다. 분노에 휩싸인 박지아는 김혜린의 머리를 잡고 세게 흔들어 벽에 부딪혔다. 김민호가 달려와서 말했다. 이러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지만 이미 늦었다. 김혜린은 눈을 크게 뜨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들을까봐 겁났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격분했어? 아직 그녀의 서명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공개할 수 없어. 게다가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박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연인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김민호는 어떻게 해? 오빠, 예은이가 죽었어. 김민호는 전혀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매우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 일단 시체를 숨겨. 늦은 밤에 내가 해결할게. 박지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이전에도 범죄에 익숙한 듯했다. 박수민을 냉혹하게 죽였음에도 그녀는 전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김혜린의 피투성이 시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박서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예은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김민호는 놀라서 피해했고 박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냥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밥 다 해놨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주겠다고 하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박서윤은 무표정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정말...
김민호도 덧붙였다. 괜찮아. 심각한 건 아니야. 방에 가서 쉬어. 나중에 박지아가 밥 가져다 줄 거야. 나는 치킨 사러 데려갈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조금 먹여도 괜찮아. 박서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후 아래층에 있다고 생각되는 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빠랑 가자. 나중에 돌아와서 씻고 숙제해. 하지만 박서윤은 김혜린의 대답을 듣지 못하자 눈살을 찌푸렸다. 박지아가 재빨리 말했다. 오빠가 데리고 갔어요, 언니. 방에 가서 쉬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김민호는 박지아가 심하게 배가 아파 김혜린의 시체를 밖으로 가져갈 수 없었다. 그는 급히 정부에게 큰 병원으로 데려갔고 박서윤은 집에 혼자 남겼다. 박서윤은 여러 바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박서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박서윤은 방으로 더듬어 올라가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계속해서 응답 없는 신호음만 들렸다. 병실에 누워있는 박지아는 이제 다소 나아졌고 김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집에 가세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김민호는 박지아가 김혜린의 시체를 없애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다시 앉아 박지아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요? 쟤 괜찮아요. 그냥 배가 조금 아플 뿐이에요. 당신 일 먼저 처리하고 나서 저를 데리러 오세요. 김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가 잊은 게 있어요. 김혜린의 실종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박지아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사촌이 애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돼요. 그가 아이의 아버지인데 그녀가 믿지 않겠어요. 그녀가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곧 그녀도 따라갈 테니까. 게다가 김민호는 최대한 빨리 재산명의 변경 서류에 그녀가 서명하도록 설득하려 했다. 오래 끌면 더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김민호는 엄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녀는 매우 경계심이 강해요. 항상 정확히 무엇에 서명하는지 묻고 증인이 있어야만 서명하겠다고 해요.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박지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만두고 나중에 생각하죠. 지금은 먼저 가세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서 차에 타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박서윤은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어서 매우 걱정스러워했다.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 나무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 집 앞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와 함께 신음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윤은 공포에 질려 그 소리가 박수민의 울음소리임을 희미하게 인식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나무 지팡이를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비켜, 비켜. 네가 먼저 나를 잘못했으니까 나를 겁주지 마. 어딘가에서 박수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박서윤 언니,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박서윤 언니. 박서윤은 더욱 두려워졌고 주변을 감싼 어둠으로 인해 그녀는 떨기 시작했으며 땀방울이 이마를 적셨다. 그러다 박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사방을 돌아보며 박수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박서윤은 끊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네가 죽은 날부터 나는 정말 후회했어. 일순간의 질투심에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박수민아. 바람이 길게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차가운 손이 갑자기 박서윤의 다리를 움켜쥐어 그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박서윤은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를 작은 바위에 세게 부딪혀 기절했다. 하지만 잠시 후 박서윤은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앞을 보니 대문에 걸린 노란 전등의 빛이 보였다.
박서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기쁨에 찬 미소와 함께 터져나오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눈을 떴어? 이제 볼 수 있어? 세상에. 하지만 파크서 요은의 짧은 기쁨도 차에 가시기 전에 파크수 민이 나타났다. 그의 몸은 창백하고 온몸이 젖어 있었으며 물방울이 파크치 아해 타일 바닥에 똑똑 떨어지고 짙은 붉은 피가 함께 흘렀다. 박서윤은 놀라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수민, 넌 뭘 원해? 박수민은 서두르지 않고 박서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모습은 매우 무서워 보였다. 박서윤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으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왜인지 입은 꽉 닫혀 있었다. 박수민은 갑자기 멈추더니 박서윤의 몸 위로 올라타며 말했다. 선배, 냉장고 좀 열어주세요. 왜? 냉장고를 열어? 라고 박서윤이 더듬더듬 대답했다. 선배, 김민호에게 들어라. 박수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박수민은 박서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박수민의 이야기는 명확했지만 목소리는 음산하고 저승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박서윤은 들을수록 더욱 충격을 받았는데 그의 말은 믿기지 않는 것들이었다. 모든 것을 폭로한 후 박수민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박서윤은 거의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모아 겨우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 들어가 부엌에 큰 냉장고 앞에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녀의 앞에 딸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박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딸의 창백하고 멍든 얼굴을 응시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한마디 울음조차 내지 못했다. 김민호가 불쑥 어디선가 걸어와 눈살을 찌푸리며 박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서윤,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서윤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이성을 되찾아 얼굴에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부드럽게 대답했다. 왔구나. 나 너무 배고파서 뭐라도 먹을 걸 찾고 있었어.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밥을 안 해줬어. 전화해도 받는 사람이 없더라. 빨리 가사 도우미를 구해야겠어. 김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다. 그는 박서윤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운전하느라 신경 못 썼어.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라면 끓여올게. 박서윤은 이제 빛을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호아는 어디 있어? 김혜리는요? 너 호아를 치킨 사러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어? 얘들은 어디 있어? 김민호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호아는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연희는 내 가게에서 푸시를 만났는데 빈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며칠 동안 그 집에 있게 해줬어. 박서윤은 듣고 나서 무척 분노했다. 자신이 고통스럽게 낳은 아이가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오그라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김민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악랄한 남편, 인간성을 잃은 아버지. 박서윤은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분히 호흡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라면 좀 끓여줘요. 너무 배고파요. 김민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박서윤의 태도가 늘 그랬듯 평범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맹목적인 여인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박서윤이 깊이 잠든 후 김민호는 조용히 나가 냉장고를 열었다. 비인간적인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집어들어 비닐봉투에 넣었다. 그는 차를 몰고 떠났고 박서윤이 조용히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동시에 그녀는 어떤 남자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어 그가 출발했어요.
빨리 따라잡으세요. 제가 보낸 차량 번호를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세요. 라고 살며시 말했다. 박서윤은 핸들을 꽉 잡고 눈물을 뺨에 흘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예나, 엄마가 너를 보호하지 못해 미안해. 김민호의 차가 삼거리를 막 지나갈 때 갑자기 다른 차가 엄청난 충격으로 들이받았다. 강한 충돌로 김민호는 핸들을 잃고 전신주의 충돌에 완전히 변형되었다. 김민호는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 박서윤은 제때 도착해 차를 멈추고 내렸고 거의 동시에 옆 차에서 남자가 내렸다. 박서윤은 고개만 까딱했고 그 남자는 즉시 이해하고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김민호의 차로 가서 김혜린의 시신을 찾아 박서윤에게 가져다 주려 했다. 박서윤은 자신의 딸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참았다. 아니면 아이를 잃은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 울 수 없었을 것이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침묵했다. 그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불태워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딸의 시신을 안고 조용히 차로 돌아가 앉았다. 남자는 불을 붙여 텅 비어있는 김민호의 차에 던졌다. 그는 자신의 딸의 시신을 없애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그와 동시에 김민호의 차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두 대의 차는 현장을 떠났다. 박서윤은 저택으로 돌아와 그날 밤 김혜린의 시신을 직접 뒷마당에 묻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 당분간 묘비는 세우지 않았다. 김민호는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다음 날까지도 아무도 그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 박지아는 매우 화가 났다. 박지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정말 속 터져 죽겠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박지아는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이미 어두워진 시간이었다. 차 안에서 박지아는 우연히 기사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박서윤에 관한 그 뉴스에 박지아는 그만 얼어붙었다. 박민호 회장이 소유한 성공회사의 총괄이사인 김민호가 겪은 끔찍한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박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혹시 좀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를 무시한 채 차가운 태도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박지아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박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안과 공포가 박지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눈물이 불현듯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차가운 손 한 개가 부드럽게 박지아의 어깨에 놓였다. 벗겨진 창백한 피부를 가진 손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지아는 침을 삼키고 천천히 돌아보았고 순간 공포에 질렸다. 그녀의 옆에 박수민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박수민은 온몸이 젖어 있었고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새까만 눈으로 박지아에게 미소를 지었다. 박지아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입을 벌려 소리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박수민은 차갑게 웃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무서워하니. 박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숨을 가쁘게 쉬었고 말을 더듬었다. 박수민,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수민은 박지아를 노려보며 얇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이 개같은 년.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민은 갑자기 양손으로 박지아의 목을 조였다. 이를 갈며 마치 고통받는 홀령처럼 소리쳤다. 바로 그때 택시가 갑자기 멈추었고 기사의 목소리가 박지아를 공포에서 구해냈다. 도착했습니다, 손님. 박지아는 악몽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고 보니 그녀는 지금까지 모르는 사이에 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에는 두려움이 뚜렷이 남아있어 기사를 걱정하게 했다. 기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박지아는 피곤하게 손을 흔들며 별다른 말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그리고 바로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완전히 조용했고 거실에는 박서윤만 앉아 있었다. 박지아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들어왔다. 참을 수 없어 박서윤에게 물었다. 김민호 형은 어디 계세요? 박서윤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생기 없는 눈으로 벽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말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디 갔었어? 박지아는 불편했지만 애써 대답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갔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박서윤이 다시 말했다. 넌 그렇게 가버리고 혼자 집에 있는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박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김민호 형은 어디 계세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출근 안 했다고 해요. 박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 죽었어. 뭐요? 죽었다니 어떡해요? 박지아는 놀라서 박서윤의 팔을 붙잡고 다급히 물었다. 박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다행히 김민호는 불에 타 죽지 않았어. 박지아는 의자에 벌렁 주저앉아 눈을 크게 뜨고 박서윤이 방금 말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서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충격받은 것 같아? 내 남편이잖아. 박지아는 마치 정신을 차린 듯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김민호 오빠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올케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 박서윤은 고개를 돌리며 무정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김민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기억해. 넌 그를 배신자, 불륜남이라고 불렀고 나에게 이혼하라고 권유했잖아. 박지아는 더듬거리며 해명했다. 아, 맞아. 하지만 어쨌든 사람 목숨이고 게다가 그는 당신 아이의 아버지야. 박서윤은 박지아가 자신의 아이를 언급하자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솟구쳤다. 그녀는 당장 박지아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이성이 그녀를 제어했다. 박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 그는 이미 죽었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장례식도 치를 수 없고 그의 시신도 없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지. 박지아는 심란했다. 사실 그녀는 김민호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 그녀의 유일한 의지였다. 이제 김민호는 더 이상 없었고 박지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일어나 곧바로 방으로 걸어 올라갔고 박서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너무 지쳐 생각에 잠식되어 박지아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한밤중에 그녀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박지아가 창문을 보니 커튼이 흔들리고 희미한 흰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여 그녀는 겁에 질렸다. 박지아는 일어나 이불로 온몸을 덮었고 입에는 땀이 흥건했으며 눈을 감고는 감히 뜨지 못했다. 공포에 빠진 채 갑자기 박지아 이모라는 소리를 들었다. 박지아는 눈을 떴고 앞에는 피로 뒤덮인 김혜린의 모습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찌그러져 있었고 무서운 점액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혜린은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혈관이 붉어진 끔찍한 눈으로 박지아를 응시했고 그 모습에 박지아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돼, 안 돼, 오지마. 갑자기 김혜린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니 기어가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박지아는 곧바로 이불을 던지고 일어나 방에서 달아났다. 그녀는 박서윤의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며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언니, 언니. 박서윤이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박지아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박지아는
박서윤의 팔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언니, 있잖아요. 유령이에요, 언니. 박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시 박수민이를 봤구나. 박지아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흔들었고 김혜린을 봤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박서윤이 모른다는 걸 기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박서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 애를 죽인 범인이야, 김민호가 아니라. 왜 계속 그 애한테 시달리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박지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언니는 볼 수 없잖아요. 언니 맹인이에요. 라고 말했다. 박서윤은 당황해서 재빨리 말을 바꿨다. 내 말은 그 애한테 한 번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야. 박지아는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박서윤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박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달래듯 말했다. 괜찮아. 침실로 가서 쉬어. 하지만 박지아는 고개를 흔들며 여전히 김혜린과 박수민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니에요. 저 언니 옆에서 잘래요. 박서윤은 대답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박지아는 애원했다. 딱 한 밤만요. 혼자 자면 너무 무서워요. 박서윤은 결국 수긍했다. 알겠어, 자거라. 나는 카세트 틀어놓고 잘게. 박지아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은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박지아는 침대에 올라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다. 박서윤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안고 옆에 앉아 이리저리 조작했다. 바깥은 이미 새벽녘이었다. 임신 중이고 피곤했던 박지아는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는 이때 박서윤이 뒤돌아서서 원한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시계 소리가 딸깍거리며 울리자 박지아는 아득한 꿈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몸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박지아는 피곤한 눈을 겨우 뜨고 침대 위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박서윤을 발견했다. 박지아는 겁에 질려 일어나려 했지만 자신의 손과 발이 철조망에 단단히 묶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박서윤은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희미한 흰색 수면등 아래 칼날이 빛났다. 박지아는 소리쳤다. 언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당장 저를 풀어주세요. 박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 배가 꽤 크구나. 아기도 건강하겠어. 박지아는 놀라서 더듬거리며 물었다. 언니 눈, 이제 볼 수 있어요? 박서윤은 여전히 웃으며 칼날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당연하지.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어. 안타깝게도 내 아이를 구하지 못했지. 박지아는 공포에 질려 떨며 박서윤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항변했다. 아니에요. 언니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박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설명할 다른 진실이 있어. 박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박서윤은 눈을 크게 뜨고 박지아의 얼굴을 한 대 때려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입 다물어. 넌 정말 악랄한 놈이야. 누가 널 키워줬어. 누가 널 위해 모든 좋은 것을 해줬어. 이제 와서 내 가족을 물어뜯으려고? 넌 내 친딸이 아니란 걸 모르는 줄 아니. 하지만 난 항상 너를 혈육처럼 여겼어. 옛날 일은 어른들의 잘못이었는데 왜 내 원한을 내 아이에게 퍼부었어? 박지아도 아마도 그 이치를 이해했을 것이다. 다만 복수에 대한 집착보다는 더 큰 욕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순간 그녀는 박서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를 갈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자업자득이야. 박서윤은 즉시 박지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를 흘리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럼 내 아이를 대신해 너의 아이를 데려가 너의 죄를 치르게 하지.
너희 같은 악한 자식들은 존재할 자격이 없어. 말을 마치자마자 박서윤은 칼을 들었다. 하지만 그때 박지아는 재빠르게 오른손에 묶인 줄을 끊었다. 그녀는 번개처럼 박서윤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재빠른 동작으로 박지아는 박서윤의 팔에 큰 상처를 내 피를 흘리게 했다. 박서윤은 뒤로 밀려나 균형을 잃었고 이는 박지아가 자신의 묶인 줄을 자를 기회를 주었다. 그 후 박지아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칼을 단단히 쥐고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찼다. 박지아는 이를 갈며 박서윤에게 다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망할 년, 내 가족 때문에 내 부모는 목숨을 잃었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너는 무엇을 근거로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니? 다 망가뜨리고 다 빼앗을 거야. 네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라. 하지만 반응할 틈도 없을 때 등 뒤에서 박수민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의 하얀 눈동자가 박지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녀의 몸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다. 박수민의 몸은 벗겨져 있었고 붉고 생생한 살점이 끔찍하고 끈적끈적하게 드러났다. 그 모습은 이전에 이미 이런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아를 다시 한번 공포에 빠뜨렸다. 박수민은 천천히 다가와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그녀가 말했다. 끝났어. 박지아는 무척 겁에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기괴한 모습의 박수민은 번개처럼 빠르게 뒤쫓았다. 그녀의 긴 팔다리는 뻗어나가 계단에서 고개를 비틀어 마치 거미처럼 뒤흔들렸다. 새까만 눈동자와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너무나 당황해서 박지아는 실수로 넘어져 계단 아래로 몇 바퀴 구르게 되었다. 그녀 손에 저주받은 칼은 관성에 의해 그녀의 배를 관통했다. 피가 범벅이 되어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었다. 박지아는 그곳에 누워 천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호흡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귓게는 어린 박수민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박지아 이모, 저와 함께 가요. 박지아 이모, 진심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